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학과 설대호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양구 2호 버스터즈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못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갔어요. 그래요? 네. 자, 코로나19 지금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에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질문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설대 교수님하고 최진 아나운서는 밖에 있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뭐 하던 얘기가 남았는지 계속 아까 에밀레 노래 나가면서 계속 둘이 뭐 이렇게 싸우고 그랬어요? 싸운 거는 아니고요. 이제 12, 17세 청소년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알겠어요. 예,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더 하는 네네. 걸로 하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해서 공부들 하시느라고 그런 거구나.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TBS 코로나 특보를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예. 동접자가 한 2,000명 안팎이 되는데요. 대단합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시 50분에 TBS 시민의 방송에 오셔갖고 저희의 이 코로나 방송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설 교수님. 네. 오늘 강양구 기자가 없으니까 2인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3인분 하겠습니다. 더 좋아요? 없습니까? 예. 뭐 표정이 되게 밝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알겠어요. 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 어제 확진자 7,102명입니다. 이틀 연속 이제 7,000명대 아닙니까? 이거 어떤 거예요? 생각보다는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최고 피크가 5,000명대였는데요. 6,000명을 돌파하면서 바로 7,000명대로 가버렸습니다. 예. 하루 만에 2,200명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보통 피크를 찍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요일이잖아요. 네. 어제 수요일 날 피크가 7,175명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오늘 7,102명이니까 70명밖에 안 줄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적게 줄면은 토 일요일 날 거쳐서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은 다시 이전 피크를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피크를 찍고 많이 떨어져야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은 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데 이렇게 적게 떨어지게 되면은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점에서 나쁘고요. 또 하나는 위중증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57분이나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요. 네. 오늘 오늘 57, 어제 63, 그제 64 이렇게 계속 사망자가 많다는 거죠. 위중증 환자도 오늘 17분 나왔는데 어제 역대 최고치 나왔습니다. 하루에 66분이 위중증 나오면서 오늘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이 857명이니까 위중증 사망 많이 나오고 확진자 많이 나와서 요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말 예. 심각하다 일단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4주 동안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요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위중증 환자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서킷 브레이크 그러니까 비상계획 발동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시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게 이제 사실 당국에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면서 내용을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방역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2단계 가는 거를 물리면서 1단계 조치에서 잠시 중지하고 옛날 거리 단계는 아닌데 옛날 거리 단계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모임과 관련해서 수도권은 5+1 그러니까 5명 백신 접종자 1명 미접종자 또는 비수도권인 경우는 7+1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킷 브레이커 내지 방역 조치 강화라고 하면 예전의 거리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어떤 위험시설은 폐쇄 조치를 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테이크아웃만 하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은 뭐냐면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실효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왜냐하면 일단 이완이 된 상태로 조여 붙인다고 하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다음에 추가 조치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만 생각하면은 모든 수보단을 동원하겠지만 국가나 정부는 방역만 생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그 이외에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방역 단계를 강화하든지 또는 서킷 브레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접점을 어떻게 찾을 건가?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또는 약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동원할 수단이 있는 방법까지 다 고려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당국이 엄청나게 심사숙고를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궁금한 게요. 질병관리청이나 방대본에서 그런 결정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들만 모여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꾸려져 있어서 그쪽에서도 의견을 전문가들 집단이 의견을 내고 그 안에 소속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의사 몇 개 선생님 단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몇 개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질병청의 관련 전문위원회가 있고요. 예. 이때 이제 질병청 관련 전문위원회는 백신 관련도 있고요. 방역 관련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의사분들도 있고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게 있고 질병청에 그다음에 질병청 윗단계 그러니까 이제 총리급 수준의 위원회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역 전문가들도 있지만은 각 경제 주체들의 회장급이나 경제 단체장 이런 분들도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도 방역하시는 분은 방역하시는 분들의 안을 낼 거고 경제하시는 분은 경제하시는 분의 안을 낼 거고 그러면서 이제 조율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최종 결정은 결국은 정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전문 자문단의 이제 의견을 듣고 네, 결정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어요. 체육관 강당을 중환자 병상으로 개조해야 한다. 이제 워낙 병상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다도 동의하지 않는데요. 체육관을 생활치료센터화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 1년 반 전에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조선일보의 이것은 주장이라기보다는 조선일보에 실린 어떤 한 전문가의 제언이라고 하네요. 그러는데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기는 해요. 여기는. 그런데 중환자 병실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하면 첫째는 동원돼야 되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의료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을 그렇지. 중환자 병실화 공간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중환자 병실화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에요. 저도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호텔을 갖다가 무료로 정부에서 빌려가지고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을 호텔로 보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치료센터 같은 거죠.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을 일본은 호텔을 빌려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가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개념이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따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최근에 거군요. 이제 한 건데 우리나라가 사실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874번님이 질문 주셔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60년생 애청자입니다. 저 갑장이시네. 1년 전 신우암 그리고 방광암으로 치료 중에 있고 9월에 2차 백신 완료하고 부스터샷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암 환자에게 부스터샷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마 가짜 뉴스 같은데요. 지금 암을 앓고 계시는 분은 강력히 부스터샷이 권고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암을 앓고 계시는 분은 면역 형성도 잘 안 되지만 백신을 접종해도 면역이 충분히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어느 정도의 면역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면 굉장히 위중증으로 빨리 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투병 중인 분한테는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가짜고요. 오히려 부스터샷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어느 정도 걱정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되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2차 접종까지 하셨는데도 큰 문제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스터샷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가짜 뉴스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금 전에 정부에서도 브리핑을 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사실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어느 한쪽을 편든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정부는 나름대로 정부가 생각하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학부모로서의 걱정을 말씀하고 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방역 상황이 굉장히 나쁜데 방역 상황이 나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위중증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중증 사망자는 60대 이상이 거의 93%를 차지하니까 청소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접종은 왜 방역 당국이 강력히 권고하느냐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학교의 정상화, 네. 학습권의 정상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들을 통해서 집에 있는 어르신이나 지역사회의 전파 확산 이거를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당국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위중증 사망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고 그다음에 그 이하 연령대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청소년들은 꼭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백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것도 한편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역당국은 방역당국대로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 주십사하고 권해드리고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 아이들 두신 분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시라고 강력 권고해드리고 그러지 않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걱정이 있어서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되시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또 그분들의 견해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사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7597번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각 입장은 다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 아이들에 국한해서요. 그리고 백신을 맞아서 얻는 이익 둘 중에 어느 게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60대 이상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망과 관련해서 60대 이상이 93%를 차지합니다. 거기에다가 위중증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93%를 차지하지만 위중증은 아마 한 95% 이상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문가라도 백신의 이익이 예상되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다 동의한다는 거죠. 예. 그러는데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 17세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거나 위험이 이익이 더 크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무를 자르듯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이라는 겁니다. 7570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12세 이하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전 세계 백신 안전성이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 백신 접종 데이터가 안심할 만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교수님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7185번님은 제 딸이 고1인데 특이 체질인지 평소에 체온이 37도 초반입니다. 백신 주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학교 보건소에서는 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네요. 이게 이제 두 분이잖아요. 예. 한 분은 청소년과 관련한 백신 접종은 국가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데는 청소년 백신 접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거긴 5살 이상부터 맞을 그렇습니다. 수 있죠. 예. 거기는 심지어 5세 이상부터 5세 이상 17세까지도 백신이 허가가 났습니다. 네.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접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에는 10대 사망자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미국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백신 접종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이제 각 국가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대 이하 사망자가 3명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버스터즈 설대 교수님하고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하고 자
이어서 이제 힐링 콘서트 네, 해야죠. 오늘 월간 김용진으로 이제 월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분 계속 지난주에 주간이요?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 워낙 주셨는데 어제 지난주에 너무 반응이 좋았잖아요. 좋아서요. 네. 예, 피아니스트 김용진 씨와 함께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난주에 그 눈 감고 쳤던 쇼팽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예. 네. 자, 조금만 자꾸 기다려 까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